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에요.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찻잔을 내려놓는 것도 잊을 만큼 빠져들었죠.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던 날 아침 이상하게도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미숙 씨는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일어났다고 해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위에 올려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것이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미숙 씨는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대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울어왔기 때문이었죠. 서류를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았을 때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대요. 하얗고 납작한 종이 한 장. 그 안에 담긴 것은 숫자도 아니고 법률 용어도 아니었어요. 30년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있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미숙 씨가 박철수 씨와 결혼한 건 25살 되던 해였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엔 의뢰 그랬죠. 중매로 만나 몇 번 만나보고 집안끼리 이야기가 오고 가면 결혼이 정해지던 때였어요. 미숙 씨도 그렇게 철수 씨를 만났대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대요. 조용한 남자가 속은 깊다는 어머니 말씀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뭔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미숙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손이 곱네. 일은 잘하려나. 인사말 치고는 좀 차가웠지만 미숙 씨는 그냥 웃었다고 해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시절엔 다들 그랬으니까요. 시댁 식구들과 처음 밥을 먹는 날 미숙 씨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대요.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이 없었죠.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나만 유난스러운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오래도록 미숙 씨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미숙 씨는 맞추었어요.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결혼 첫 해부터 미숙 씨의 하루는 시댁의 일정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의 생신엔 미숙 씨가 혼자 음식을 장만했죠. 시누이들은 왔다가 밥만 먹고 사라졌어요. 설거지는 미숙 씨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명절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조용히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가 드러눕고 있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눈에 띄게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작은 무시, 작은 비교, 작은 외면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자녀들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하지만 미숙 씨의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래서? 라는 표정이었죠. 철수 씨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는 법이 없었어요. 집에 오면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어요. 그게 그의 하루였습니다. 미숙 씨는 그 안에서 점점 조용해졌어요. 말을 줄였고 요구를 줄였고 결국엔 기대를 줄였어요. 그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기대를 줄인다고 상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상처가 쌓이는 속도를 눈치채지 못하게 될 뿐이었죠. 박철수 씨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없는 사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사람.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언제나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사람. 시어머니가 미숙 씨에게 뭔가 상처되는 말을 하면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딴 데를 보았대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어요.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그냥 넘겨. 처음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10번, 20번이 넘어가면서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건 그냥 귀찮다는 뜻이었어요. 아내가 울어도 철수 씨는 옆에 있으면서 먼저 물어보는 법이 없었대요. 미숙 씨가 먼저 말을 꺼내야 했고, 그러면 철수 씨는 잠시 듣다가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러지 말라는 게 뭔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설명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이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숙 씨는 혼자 걷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외로움은 이상한 종류였어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운 것. 그게 제일 무거운 외로움이더라고요. 처음 낌새를 챈 건 결혼 20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그날 철수 씨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고 탁자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대요. 미숙 씨는 원래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우연히 화면이 켜져 있었대요. 화면에 뜬 건 문자 한 통이었어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내용은 짧았어요.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미숙 씨는 그 문장을 2번 읽었대요. 그리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죠. 샤워가 끝나고 철수 씨가 나왔을 때 미숙 씨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미숙 씨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닐 수도 있어. 업무 관계일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죠. 그 이후로 미숙 씨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조금 늦어지는 귀갓길, 짧아지는 설명,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습관.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한동안 모른 척했어요. 정확히는 모른 척하는 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아이들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집안 경제는 철수 씨의 월급에 달려 있었어요. 친정은 멀었고 털어놓을 친구도 마땅치 않았죠. 그 시절 여자들이 의뢰 그랬듯 미숙 씨도 그냥 살았어요. 다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음속에 작은 서랍이 하나 생긴 것 같았대요. 거기에 이상한 것들을 넣어두기 시작했어요. 낯선 번호, 늦은 귀가, 어색한 설명들.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모이면 뭔가가 되는 것들이었죠. 한 번은 철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돌아온 대답은 짧았어요. 일이 많아서.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봐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대답을 받아두었죠. 모른 척하는 건 비겁한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 모른 척 속에서도 미숙 씨는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척했을 뿐이에요. 그 조용한 눈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미숙 씨를 붙들어준 건 아이들이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고 딸은 활발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대요. 미숙 씨는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얼굴을 하려고 했어요. 부부 사이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도 있었지만 그 이상함이 아이들의 일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학교 입학식도 혼자 갔고 참관 수업도 혼자 갔어요. 철수 씨는 바빠서 어쩌다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거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딸이 먼저 눈치를 채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물었다고 해요. 엄마, 아빠 요즘 집에 늦게 와? 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대요. 일이 많대. 왜?
딸은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다가 그냥이라고 했어요. 그 그냥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시절 미숙 씨의 하루는 아이들을 위해 돌아갔어요. 아침밥, 도시락, 학원 픽업, 숙제. 그 루틴 안에서 미숙 씨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어요. 아이들이 크면 그때 생각하자. 그게 미숙 씨가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어느 해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자리였대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고 음식도 미숙 씨가 대부분 준비했죠.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철수가 고생이 많아. 저런 여자 데리고 살면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슬쩍 다른 곳을 보았어요. 철수 씨는 헛기침을 했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숙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대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런데 집에 와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처음으로 주저앉았어요.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한참 있었다고 해요. 저런 여자. 그 말이 계속 귓속에서 울렸대요. 30년 가까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명절마다 일하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게 전부 저런 여자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미숙 씨의 무언가가 달라졌대요. 참아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외도 상대를 처음 마주친 건 완전히 우연이었어요. 철수 씨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철수 씨가 잠깐 어딘가를 다녀오겠다고 했대요. 미숙 씨는 1층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죠. 그런데 창밖으로 철수 씨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였어요. 나이는 미숙 씨보다 한참 어려 보였고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이 서 있었대요. 특별히 다정한 장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말해주는 것들이 있었죠. 미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대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으려고 했죠. 잠시 후 철수 씨가 혼자 걸어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다렸어? 어디 갔다가 잠깐 아는 사람 만났어. 미숙 씨는 그래요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철수 씨는 라디오를 켰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올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결심 같은 게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대요. 이 결심이 구체적인 행동이 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어느 날부터 미숙 씨는 울지 않기로 했대요. 정확한 날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부터는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대요. 울고 나면 더 지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눈물은 상황을 바꾸지 않았고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쓸모없는 거라고 담담하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 무렵부터 미숙 씨는 많이 달라졌대요.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깥으로 보여지는 미숙 씨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밥 짓고 청소하고 남편 출퇴근 챙기고. 하지만 그 안에 미숙 씨는 아주 조용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혼자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결혼이 끝난다면 내 몫은 뭐가 있을까? 그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뜻이었죠. 미숙 씨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정을 껐던 게 아니에요. 감정이 저를 주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참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문구점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들을 적었어요. 날짜, 시간, 철수 씨가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 쓰다 보니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날은 왜 2시간이나 늦었지?
이날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갔다가 한참 만에 나왔었는데 따로따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것들이 한 수첩 안에 모이니 패턴이 되더래요. 미숙 씨는 그 수첩을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곳에 두었어요. 화장대 서랍 맨 안쪽 낡은 손수건 사이. 철수 씨가 뒤져볼 만한 곳이 아니었죠. 그 수첩은 미숙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대요.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하소연하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본 것들을 지워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변호사가 그 수첩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두신 분은 처음 봤어요. 미숙 씨는 그냥 잊지 않고 싶었어요 라고 했다고 해요.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게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첩이 생기고 얼마 후 미숙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집안 살림은 미숙 씨가 맡아왔지만 큰돈의 흐름은 철수 씨가 관리했어요. 공동생활비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미숙 씨가 그 안에서 살림을 꾸렸죠. 그 이상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공과금 고지서를 보다가 철수 씨 명의 계좌 번호가 적혀 있는 걸 봤대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조심스럽게 조금씩 집에 있는 서류들을 뒤졌어요. 철수 씨가 무심하게 두고 간 통장 정리 영수증, 세금 고지서, 부동산 관련 서류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미숙 씨는 놀랐어요. 자신이 전혀 몰랐던 계좌가 있었거든요. 공동생활비 통장 말고 철수 씨 단독 명의의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어디로 가는 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미숙 씨는 그 숫자들을 수첩에 옮겨 적었어요. 날짜와 금액을 함께. 그때 미숙 씨가 느꼈던 감정은 배신감이 아니었대요. 오히려 차가운 명료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랬던 거구나.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요. 법률 상담센터 앞에 선 건 기록을 시작한 지 2해가 조금 지난 때였어요. 미숙 씨는 그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대요. 들어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발이 쉽게 움직이지 않더래요.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건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 인정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모자를 좀 깊이 눌러쓰고 들어갔대요. 상담은 무료였어요.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법률지원센터였거든요. 거기서 여성 상담 전문가를 처음 만났어요. 미숙 씨는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꺼냈대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담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대요. 혹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으신가요? 미숙 씨는 잠깐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냈어요. 상담사가 그 수첩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다 기록해 오신 거예요?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상담사가 말했어요.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미숙 씨는 처음으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요. 변호사 사무실은 작은 곳이었어요. 상담센터에서 소개받은 곳이었는데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조용한 사무실이었대요. 입구에 들어서니 책이 많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미숙 씨가 가져온 수첩과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대요. 읽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진지하게 느껴졌다고 했죠. 한참 후에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혼인 기간, 공동재산의 범위, 자녀 상황, 그동안의 경제적 기여. 미숙 씨는 하나하나 대답했대요.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중간에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변호사가 그걸 못 본 척하면서 말했대요. 기록하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날짜와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재산 분할 청구는 충분히 가능해요.
단, 상대방이 숨긴 자산이 있을 경우엔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숨긴 자산.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대요. 미숙 씨는 그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향이 생긴 것 같다고 느꼈대요. 혼자서 수첩에 끼적이던 것들이 이제 실제 힘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이후 몇 달 동안 미숙 씨는 변호사를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남이 쌓일수록 변호사는 미숙 씨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대요. 어떤 서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철수 씨 모르게 해야 했거든요. 서류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항상 있었대요. 한 번은 서류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려다가 철수 씨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는 바람에 급하게 컴퓨터를 닫은 적도 있었대요. 그날 밤 가슴이 오래도록 두근거렸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대요. 미숙 씨,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당신 생각보다 강한 분이에요.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있었대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준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런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강하다는 게 뭔지 미숙 씨는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참고 견디는 게 강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준비하는 게 강한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 현황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었대요. 우선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들어가 있었어요. 미숙 씨는 그 대출의 규모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철수 씨가 몇 년 전 단독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있었어요. 미숙 씨는 그 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대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건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봐요. 상대방이 숨기더라도 법원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느꼈대요. 30년 가까이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려고도 안 했고 알게 해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이번엔 조용한 분노가 아니라 진짜 화. 하지만 미숙 씨는 그 화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변호사에게 말했대요. 제가 받아야 할 것은 다 받고 싶어요. 그 문장에는 한이 없었어요. 욕심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권리에 대한 조용하고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서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던 무렵 철수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기분이 다른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점점 묘하게 미숙 씨를 살피는 것 같더래요. 말을 걸어오는 빈도가 늘었고 외식을 가자는 말도 했어요. 평소엔 없던 행동들이었죠. 미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대요. 눈치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랜 부부는 서로의 공기가 달라지면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철수 씨가 저녁을 먹으면서 불쑥 말했대요.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해? 미숙 씨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그냥요.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철수 씨가 집에 좀 더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좀 더 조심하는 것 같았대요. 미숙 씨는 그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이상하게 슬펐다고 했어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감추려는 반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슬픔은 조용했어요. 그래서 더 깊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예고 없이 왔대요. 보통은 미리 연락을 하는데 그날은 그냥 벨을 눌렀죠. 미숙 씨는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인지 알았대요. 표정이 달랐거든요. 거실에 앉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철수한테 다 들었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대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빙빙 돌아서 말했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야지. 애들 생각은 해봤어? 집안 망신은 어떡하고.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형수 결혼이 다 그렇지. 우리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미숙 씨는 화가 나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말했대요. 어머니, 저도 가정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제 가정이기도 해요. 시어머니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미숙 씨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더니 결국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남겼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 미숙 씨는 문을 닫고 나서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대요.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다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녀간 그날 저녁 미숙 씨는 방문을 잠갔어요. 원래 그 집에서 방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대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도록 항상 열어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은 잠갔어요. 철수 씨가 어색하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왜 잠갔어? 미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대요. 철수 씨는 잠시 기다리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혼자가 된 방 안에서 미숙 씨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잠긴 문 하나가 미숙 씨에게는 아주 많은 의미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을 자신이 결정한 거니까요. 들어와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자신이 정한 거니까요. 그게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방문 하나 잠그는 것. 그런데 50이 넘은 나이에 30년이 다 된 결혼 생활 안에서 그 문을 처음 잠근다는 게 미숙 씨가 말했대요. 그날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공간이 생긴다는 것. 그게 삶의 변화의 시작이더라고요. 변호사와의 상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미숙 씨는 아이들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딸은 직장을 다니며 근처에 살고 있었대요. 딸을 먼저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미숙 씨는 차근차근 말을 꺼냈대요. 오래 참아왔던 것들, 결심하게 된 이유들. 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냥 듣고 있었죠. 미숙 씨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딸이 물었대요. 엄마 언제부터 알았어? 미숙 씨가 대답했대요. 꽤 됐어. 딸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미숙 씨가 웃었대요.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어. 딸이 피식 웃으면서 나도 엄마야 라고 했대요. 그 짧은 농담 같은 말에 두 사람이 한참 조용히 있었어요. 그 자리가 슬프지만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뭔가를 함께 나누는 기분이었대요. 같이 있다는 느낌. 그게 생각보다 힘이 됐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딸이 울었어요. 미숙 씨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대요. 담담하게 이야기를 다 들어줬던 딸이 주차장 모퉁이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죠. 미숙 씨가 당황해서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딸이 말했대요. 엄마가 혼자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버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말에 미숙 씨가 잠깐 굳었대요. 그리고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었어요. 딸을 위로하는 미숙 씨. 그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정작 힘들었던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숙 씨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딸이 울어줬다는 게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 같았대요. 딸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뭐든지. 미숙 씨가 답했대요. 그냥 네가 잘 지내면 돼. 그게 제일 큰 도움이야. 그 대화 이후로 딸은 자주 연락을 해왔대요. 카톡 한 통, 전화 한 통.
그 작은 것들이 미숙 씨에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됐다고 했어요. 아들은 달랐어요. 딸과 만나고 며칠 후 미숙 씨는 아들을 따로 만났어요. 아들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고개만 끄덕이거나 가끔 짧게 응이라고 했죠. 미숙 씨가 다 말하고 났을 때 아들이 한참 뒤에 말했어요. 엄마 생각대로 해. 짧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미숙 씨는 그 말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가기도 했대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 씨는 생각했대요. 아들이 틀린 건 아니야.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그래도 서운함이 없지는 않았어요. 엄마 생각대로 해. 그 말이 위로인지 외면인지 둘 다였을 수도 있어요. 미숙 씨는 그 서운함도 수첩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대요. 자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다고요. 이혼 서류를 직접 받아든 날이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을 도와주었고 미숙 씨가 서명을 해야 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서류를 받아들고 서명란 위에 볼펜을 올렸을 때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꽤 담담했거든요. 그런데 볼펜 끝이 서명란에 닿는 순간 갑자기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대요. 결혼식 날 손을 잡고 나란히 걷던 모습. 아이들이 어릴 때 여름바다에 갔던 기억. 힘들었지만 웃음이 있었던 날들. 그것들이 아주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미숙 씨는 볼펜을 꾹 눌러 서명했대요. 변호사가 조용히 휴지를 내밀었대요. 미숙 씨는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실제로도 괜찮았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잠깐 눈을 감았대요. 그 서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그 시작이 드디어 왔다는 안도감이었던 건지. 미숙 씨는 자신도 잘 몰랐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항상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던 그날 아침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어요. 미숙 씨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대요. 새벽 5시쯤이었어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고 창밖에 이른 하늘을 바라보았죠.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어슴푸레한 하늘이 조용했대요. 미숙 씨는 냉장고 위에 올려두었던 봉투를 꺼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두었던 거였어요. 봉투를 들고 식탁으로 걸어갔죠. 잠깐 망설였는지 물었더니 미숙 씨가 말했대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봉투를 식탁 가운데 올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았을 때 그게 말이라면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이제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미숙 씨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대요. 철수 씨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마음이 떨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안 떨렸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이미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렸거든요. 다 흔들리고 나면 이상하게 고요해져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철수 씨가 일어난 건 8시가 좀 넘어서였어요.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주방으로 향하다가 식탁을 보았대요. 봉투가 있었으니까요. 이게 뭐야? 질문인지 말인지 모를 목소리였대요. 미숙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열어보세요. 철수 씨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들고 읽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대요. 한참 후에 철수 씨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미숙 씨를 바라보았죠. 갑자기 이게 뭐야? 미숙 씨가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 짧은 말에 철수 씨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대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미숙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연락처는 서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대요. 철수 씨는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니 미숙 씨도 철수 씨도 둘 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오래 살아온 두 사람이 마침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것. 그게 그날 아침 식탁의 이야기였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쉽지 않았어요. 철수 씨 측 변호사가 처음에는 미숙 씨의 기여가 적다는 주장을 했대요. 맞벌이를 하지 않았으니까 경제적 기여가 없다는 논리였죠. 미숙 씨의 변호사가 조용하고 단단하게 반박했어요.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한 기여는 경제적 활동과 동등하게 평가됩니다. 가사 노동의 법적 기여도는 판례상 명확히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가 정리해온 서류들이 하나하나 제출됐어요.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기록 수첩의 내용들. 철수 씨 측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대요. 숨겨두었던 부동산 자산이 이미 파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협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변호사가 나중에 전해줬대요. 처음엔 강하게 나오다가 자료가 하나씩 나오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미숙 씨는 그 협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 맡기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대요. 결과는 미숙 씨 쪽에 유리하게 정리됐어요. 아파트 지분, 현금 자산, 그리고 별도 부동산에서의 정상금까지. 50이 넘어 혼자가 되더라도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미숙 씨는 협의 결과를 들었을 때 기쁘지 않았대요. 그냥 안도했어요. 당연한 것을 찾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이요. 협의가 마무리될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 씨는 받았대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부드럽게 시작했어요. 미숙아, 우리 이제 다 이렇게 될 건지,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 미숙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 말이 달라졌어요.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주변에 다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야. 협박이었어요.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대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주변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는 어머니 결정이에요. 그 결과도 어머니가 감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대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미숙 씨는 그 통화 이후에 이상하게 홀가분했다고 했어요.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가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랫동안 그분의 말 한마디가 미숙 씨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이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게 변한 거였습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된 날은 이상하게도 날씨가 맑았대요. 법원에서 서류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어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미숙 씨는 감사해요라고 했대요. 그것뿐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왔을 때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고 차들이 다녔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죠. 그런데 미숙 씨 안에는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무겁고 오래된 것이 조용히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걸으면서 멍하니 생각했다고 해요. 이제 뭘 하지? 그 질문이 두렵지 않았대요. 처음으로 그 질문이 두렵지 않았어요. 서류에 도장 하나를 찍는 게 30년을 지우는 건 아니에요. 그 세월은 그 세월대로 있어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전부 미숙 씨의 것이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의 시간은 온전히 자신이 결정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였습니다. 미숙 씨는 재산 분할을 정산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넓지 않아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그래도 충분했대요. 이사하던 날 딸이 와서 도와줬어요. 가구를 배치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오래 수다를 떤 날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혼자 새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낯설었대요. 오래된 집에서 보던 천장과 달리 아무 얼룩도 없이 하얀 천장이었어요. 잠이 잘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잘 잤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미숙 씨는 혼자 일어나서 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끓였어요. 컵 하나. 자신을 위한 컵 하나. 창밖으로 이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대요. 미숙 씨가 그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상하게 조용하네. 근데 이 조용함이 나쁘지 않네. 오랫동안 조용함이 외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침의 조용함은 달랐대요. 자신이 선택한 조용함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미숙 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 그냥 평범한 오후였어요. 찻집에서 우연히 오래 앉아있게 됐고 옆에 계신 분이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게 시작됐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찻잔이 2번 채워졌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숨겨진 재력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화려한 복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하고 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차분하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생각해보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은 드라마틱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조용히 준비하는 것, 화를 내는 것보다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더 오래 걸리고 더 외롭고 더 힘들지만 결국 더 단단한 결말을 만들더라고요. 미숙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더 일찍 할 걸 싶은 마음은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2문장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더 일찍이라는 건 아쉬움이고 후회 없다는 건 지금의 결정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새집 첫 번째 아침의 커피 한 잔 안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일은 어떤 나이에도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조용하게, 단단하게. 그렇게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그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나누어 주신 분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살며시 공감 눌러주시는 거 어떨까요? 광고는 없어도 마음은 닿으니까요. 다음에 또 조용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